무엇보다 그녀는 아까부터 그녀를 두근거리게 하던 정체 모를 기대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10수년을 질질 끌어오던 김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였다. 식당의 청년처럼 단호히 왼팔을 내리그으면 될 일을 이제껏 끌어왔다. 칼의 온더 보더. 하성난. 식당 문이 열리고 앞치마 차림의 청년이 나와 손님들을 들여보내기 시작했다. 입장한 손님이 자리에 가 앉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손님들을 몇 명 들여보내는 시기였는데 손님의 입장 여부가 청년의 왼팔에 달려 있었다. 간혹 제멋대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청년은 왼팔을 단호하게 내리그어 커트하고는 했다. 길게 늘어선 줄이 왓짝왓짝 줄어들면서 그녀는 모종의 기대감으로 가슴이 조금씩 부풀기 시작했다. 사실 이번 타임을 놓치면 빈자리가 날 때까지 좋게 20분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번에 꼭 식당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 한편으로 어쩌면 이 기대감이 단순히 이번 타임에 밥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의 왼팔이 정확히 김과 그녀의 뒤를 갈랐다. 그녀 뒤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던 여학생 둘이 속상하다는 듯 탄성을 지르면서 동시에 발을 굴렸다. 약속이라도 한 듯한 똑같은 동작에서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오르려 하다가 말았다. 입구와 가까운 자리부터 손님들이 앉기 시작해 그녀와 김은 빈자리를 찾아 식당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에어컨을 살짝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했다. 곳곳에 방향제와 제습제 등이 눈에 띄었지만 지하실 특유의 냄새를 숨기지는 못했다. 반년 만이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찾은 식당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유화에서부터 선반 위의 낡은 인디언 인형까지 자신이 이곳에 오지 않은 사이에도 크게 바뀐 것은 없는 듯 했다. 김이 들은 것도 아닌데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생각을 수정했다. 오지 않은 사이가 아니라 오지 못한 사이였다. 자리에 앉았는데도 두근거리는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마음 내키면 언제든지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맛집이라는 소문을 타면서부터 식사 때면 식당 문 앞으로 길게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한눈에도 맛집을 찾아다니는 젊은이들과 한가한 주부들이 많았다. 점심시간이 정해진 직장인들은 아예 엄두를 낼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식당은 2층 양옥의 지하를 개조해 만들었다. 길가로 폭이 좁고 기다란 창이 어른턱 높이쯤까지 나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김과 그녀는 그 창의 위치와 크기를 두고 지하니 반지하니 옥신각신했다. 불광동 지하방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지하방이네 라고 말했다가 김에게 꼬투리를 잡힌 거였다. 대부분의 결정을 그녀에게 양보하는 것과는 달리 김은 사소한 부분에서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때가 있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몸이 축축해지는 느낌이었다. 불광동의 그 지하방도 비슷했다. 장마철엔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숲을 헤치고 쏘다닌 듯 온몸이 눅눅했다. 창이 있지만 열 수는 없었다. 창턱이 지상과 맞닿아 있어 창문을 열면 뽀얀 먼지가 들어왔다. 가끔 창틀로 담배꽁초나 휴지뭉치, 음료수 깡통 등이 날아오기도 했다. 환기나 채광은 꿈도 꿀 수 없던 방. 못 이기는 척 김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곤 하던 그녀도 웬일인지 그날은 끝까지 우겼다. 결국 지하니 반지하니의 문제가 아니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올 때까지 둘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때 그 일이 떠오르기라도 한 걸까. 김은 긴 다리를 꼬고 앉아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듯 천장 어딘가를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입구 쪽에서부터 음식이 나오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잡담과 웃음소리 사이로
유리 식기에 가 부딪히는 쇠붙이 소리가 쟁강쟁강 울리는데 벼랑간 한 남자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도롤하게 튀어올랐다. 이거 뭐 각계모찌도 아니고. 각계모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다. 순간 그녀는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김이 살짝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겹치기라고 바로잡았다. 겹치기라는 순화된 말이 엄연히 있었지만 그 단어로는 그 맛을 살릴 수가 없었다. 사실 그 맛이라는 것도 그 현장엔 얼씬도 해본 적 없는 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를 거였다. 겹치기가 아닌 각계모찌가 되어야 그 현장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는 걸 김은 모른다. 무더운 여름날이 떠올랐다. 매미가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바람에 음향팀이 애를 먹었다. 1년 넘게 현장에 붙어 있었지만 그동안 수중에 쥔 건 교통비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 한창 촬영 중인데도 그녀는 일이 없어 쉬고 있을 때처럼 막막했다. 김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막막함을 모를 것이다. 각계모찌란 말에 맛을 기막히게 잘 살려 구사한 남자는 기껏해야 20살 중후반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남자 하나와 여자 둘이 통로 쪽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다. 테이블 간격이 너무 비좁았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에게 들려도 상관없다는 듯 그들이 목소리 크기를 줄이지 않은 탓도 있었다. 왜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시작하려던 일이 각계모찌식으로 몰리고 말았는지 그 사정이 궁금해 참을 수 없었다. 어느새 그녀는 김이 그녀를 헬끔 흘겨볼 정도로 노골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마주 앉은 남녀였는데 그녀는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대화 방식에 규칙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 남자가 반말처럼 말끝을 뭉치나 싶으면 그것을 상기시키기라도 하듯 여자가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다. 대체 저 둘은 어떤 관계일까? 상대방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상대방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셋이 다른 음식을 시켜 가운데 모아놓고 나눠 먹고 있다는 점이었다. 적어도 존댓말을 쓰는 사이라면 입으로 쪽쪽 빨아먹은 숟가락으로 아무렇지 않게 하나의 대접에 담긴 국을 떠먹고 밥을 퍼먹는 일 같은 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녀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그랬다. 물론 그녀와 맞은편의 김, 그들이 그렇게 친근하면서 지금껏 한 번도 서로의 밥그릇에 수저조차 대지 않은 것도 그녀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기는 매한가지였다. 전문가연하며 떠들어대는 두 사람 틈에서 다른 한 여자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다. 두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한 편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기계적으로 컵에 물을 따르고 두 사람 앞에 냅킨을 깔고 그 위에 나이프와 포크를 짝 맞춰 착착 놓아둘 때부터 그녀는 이미 그 여자에 대해 대충 파악이 끝난 뒤였다. 여자는 막내였다. 영화하는 치들인가? 김이 조심스럽게 칼질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함박 스테이크 위에 올려진 달걀 프라이의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 옹졸해 보였다. 지금까지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녀와 달리 김이 평상시처럼 침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가 오후에 있을 발표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은 그녀가 그쪽에 줄이 있다는 걸 몰랐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김이 내정되어 있었다는 걸 그쪽 관계자에게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이었다. 그런데 김은 지금까지 그런 언질은커녕 오히려 너도 지원을 해보라고 그녀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그러고 보니 오전 내내 촬영 트럭 하나가 요 앞 도로 1차선을 막고 서 있었다. 정체 구간이 길게 늘어났고
행인들은 보도 위에 잔뜩 늘어놓은 촬영 장비들을 피해 걸어야 했다. 느지막이 연구소에 나타난 김은 다짜고짜 화부터 냈다. 젊은 스태프 하나가 길을 지나려는데 그를 향해 막대기를 마구 흔들어대면서 아저씨, 거기 아저씨! 하고 불러댔다는 것이다. 김은 아저씨라고 불리는 걸 싫어했다. 도로와 인도까지 막아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 김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 영화하는 치들이라는 말도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다. 남자가 일어서자 통통한 여자가 의자에 걸쳐둔 겉옷을 챙겨들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막내가 일어섰다.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막내는 키가 컸다. 선배들보다 얼굴 하나는 더 있었다. 체격도 웬만한 남자만큼 건장한 편이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왜소하게 느껴졌을까? 식당에서 나갈 때도 상하 질서가 그대로 드러났다. 선배들이 앞서고 막내가 뒤따랐다. 그제야 막내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 반쪽에 그림자가 졌다. 로션도 바르지 않은 듯 까칠하고 윤기라고는 없었다. 이 모든 게 다 식상하다는 듯한, 앞으로도 크게 변할 게 없을 거라는 듯한,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막내가 입을 꽉 다물었다. 그녀도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을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일도, 술을 마시는 일도, 남자를 사귀는 일도 다 시큰둥 하던 시절. 에어로빅 학원에서 그녀는 40, 50대 아주머니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딸뻘인 그녀를 아주머니들은 선생님 하고 불렀다. 선생님은 젊어서 몰라.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그렇게 말할 때면 아주머니들의 눈빛은 누군가 다 훔쳐가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창고 같은 눈빛이 되곤 했다. 선생님, 언제까지 젊을 줄 알아? 금방이야, 금방. 막내가 왜소해 보인 건 필리핀 여자 같은 검붉고 작은 얼굴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빛이 바랜 낡고 값싸 보이는 야상 때문이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 야상의 주머니 속에는 교통카드 한 장과 비상금 몇천 원이 반듯하게 접혀들어 있을 것이다. 선배라고 복날 개 잡듯 잡네. 김이 혀를 찼다. 복날 개도 잡아본 적 없으면서. 그렇죠, 선배님. 그녀의 익살에 김의 입가가 셀쭉했다. 그녀와 김은 동갑이었다. 그녀가 3년 늦게 대학에 입학하고 김이 군대에 다녀오는 바람에 3학년 2학기와 4학년을 같이 다녔다. 늦게 입학한 탓에 그녀 또한 김처럼 현역들에게 예비역이라고 불렸다. 그 시절 선배라는 이름으로 김이 그녀를 복날 개 잡듯 잡은 적이 있었나? 없었나? 그건 그렇고 왜 김은 여태껏 그녀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는 걸까? 따로 점심을 먹자고 불러냈으면 말을 꺼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오후면 발표가 날 일이었다. 빈 자리는 제깍제깍 새로운 손님들로 채워졌다. 어느 테이블에선가 코를 톡 쏘는 향신료 냄새가 풍겨왔다. 코를 킁킁거리고 있는데 김이 새삼스럽게 뭘 그러냐는 듯 말했다. 여기 카레 하잖아. 그제야 이곳 메뉴 중에 카레가 있다는 게 떠올랐다. 함박스테이크 위에 카레 소스를 끼얹은 별미라고 했다. 곁들임으로 나오는 숙주나물이 사각사각 씹히는 맛도 일품이라고 했다. 메뉴판에 깨알 같은 손글씨로 다 적혀 있었다. 반년 전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나기 전만 해도 그녀는 연구소의 직원들과 2, 3주에 한 번꼴로 이 식당에 들렸다. 숙주나물이 싫었는지 카레가 싫었는지 결코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시킨 적도 없는 메뉴였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 그래서인지 음식의 이름도 독특했다. 카레향 뒤로 물비린내가 흠씬 몰려오면서 얼굴만큼이나 동글동글하던 여자아이의 이름이 떠올랐다. 영은이.
아니 은영이었던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여자의 이름을 혼동하는 것은 똑같았다. 왜 자꾸 남의 이름을 제멋대로 바꾸느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던 여자애의 얼굴 뒤로 동시에 발을 구르던 여자애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는 다시 무언가를 몹시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몇 시간 뒤에 있을 발표 결과가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10여 년 전 그날의 호출은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왔다. 그 시간에 오는 호출은 대부분 상대편 남자 수가 예고 없이 늘어난 경우였다. 그 무렵은 그녀가 에어로빅 학원을 그만두고 영화 쪽으로 일을 튼 지 1년이 지나고 있을 때였다. 조명팀의 회식 자리였다. 삼겹살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맥주 한잔 하자는 것이 전철역 근처의 호프집 술자리로 이어졌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는 바람에 파장 분위기였다. 마음 편하게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다. 몇 개월째 임금도 받지 못했다. 그 자리는 영화 한 편을 끝낸 걸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한 스태프들의 불만과 불평을 잠재우려는 입막음 자리이기도 했다. 문자창에 클럽 제이드라고 떴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조명팀 팀장이 스태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적어도 클럽 제이드 같은 데서 술을 마실 남자들이라면 일단 기본 이상이 된다는 걸 의미했다. 그럼 영은이가? 동글동글한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로 이런 건수는 영은이가 물어오곤 했다. 영은이는 대기업 계열사인 대형놀이공원의 무용수였다. 영은이의 천진난만한 표정이 떠올랐다.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클럽 제이드로 갔다. 가게 간판에 불들이 꺼지고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만취해 택시를 잡으려는 취객들이 눈에 띄었다. 인적이 끊기는 밖과는 달리 제이드는 한층 더 열기가 고조된 듯 했다. 클럽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녀는 안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설렜다. 그녀는 클럽에 들어가서도 잠깐 서 있었다. 입구에 가만히 서서 반층 아래의 무대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무대를 지나서 클럽 안쪽 룸으로 들어갔다. 노래방 기계 앞에서 열심히 탬버린을 흔들던 영은이가 그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영은이가 마이크에 대고 영화하는 친구예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남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영은이는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스쿨걸 룩이었다. 짧은 치마 아래로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을 신었는데 어두운 조명 탓인지 중학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자애들은 다 아는 애들이었다. 겨우 3개월같이 학원을 다녔을 뿐인데 관계가 오래갔다. 남자들은 취해 있었다.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단추를 두억에 푼 편안한 모습으로 소파에 깊숙이 등을 대고 앉아 술을 마시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어디에도 브랜드가 없었지만 그녀는 한눈에 그들이 입고 있는 셔츠가 값비싼 거라는 걸 간파했다. 체격은 다 달랐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와이셔츠의 핏은 하나같이 딱 떨어졌다. 맞춤 셔츠 같았다. 드러내놓고 나 뭐다 라는 브랜드가 없는 옷이 진짜라고 엄마는 말하곤 했다. 좋은 옷을 알아채는 건 다 엄마 덕이었다. 엄마는 그녀는 물론이고 그녀의 오빠와 남동생에게도 좋은 옷을 입히려 했다. 자연스럽게 안목이 생겼다. 영은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인지 몰랐다. 다들 영은이가 좀 사는 집안의 딸이라고 했다. 저 나이가 될 때까지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다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든든한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영은이의 동그랗게 뜬 눈 뒤에서 석연치 않은 그 무언가를 보았다. 뭐라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구분하는 것과 같았다. 재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값싼 옷은 뒤처리가 말끔하지 않았다. 대충 처리한 시접은 쉽게 올이 풀렸다. 단추도 대충 달아놓아 금방 떨어져 달아나기 일쑤였다. 영은에게서도 어딘지 모르지만 급하게 시접을 처리한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늦은 시간에 그녀를 불러내게 한 장본인은 만취한 친구들과 조금 떨어져서 자작을 하고 있었다. 그 앞에 앉아 배낭을 풀었다. 촬영할 때 배우가 돌린 캔 음료수 2개가 배낭 아래로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삼겹살 냄새가 좀 빠진 다음에야 올 걸 그랬다. 그가 그녀 앞으로 잔을 밀고 술을 따라주었다. 스트레이트로 한 잔 들이켰다. 의외라는 듯 그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다. 식도 저 아래쪽에서부터 탁구공 크기만한 불덩이 같은 것이 천천히 올라왔다. 좋은 술이었다. 그가 다시 빈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이번에도 단숨에 비웠다. 맞은편에 그도 질세라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어느 틈에 그와 그녀는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영화판의 용어가 마구 튀어나왔고 그는 별다른 대꾸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고만 있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노래방 기계 앞에서 악을 쓰듯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눈에도 노래를 듣는 사람은 없었다. 끼리끼리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노래가 끝날만 하면 다시 후렴구가 나왔다. 영원히 노래가 끝나지 않는 건 아닐까. 누군가 제발 이 노래의 2절을 받아 불러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노래를 부르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정지 버튼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 곁에 와 섰고 노래를 받아 불러주었다. 영은이었다. 몇 소절 같이 불러보았을 뿐인데 의외로 호흡이 딱딱 잘 맞았다. 그녀들은 2-3씩 짝을 맞춰 화장실에 가 담배를 피웠다. 사이사이 룸에 있는 남자들도 씹었다. 누군가 영은이 이야기를 꺼냈다. 영은이가 얼마 전 놀이공원에서 잘렸다는 거였다.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남자 때문인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클럽에서 나왔을 때는 새벽이었다. 영은이는 건주정을 부리는 남자들을 요령 있게 잘 다루었다. 남자의 겨드랑이에 제 어깨를 끼워 넣어 부축하고 택시를 태웠다. 한 남자가 영은이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했고 영은이는 크게 놀란 듯 예의 그 표정을 지었다. 학원의 여자 선배들과는 달리 영은이의 그 표정을 남자들은 좋아했다. 귀엽다는 듯 남자가 영은이의 뺨을 꼬집었다. 넌 몰라. 외로운 게 뭔지. 넌 아직 몰라. 마지막 남자까지 택시에 태워보낸 뒤 영은이가 마지막 이삿짐을 실어보낸 사람처럼 2 손을 털었다. 대단하지 않니? 저 오빠들. 저렇게 술 먹고도 새벽같이 출근해. 겨우 2시간 자고 회사에 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되는 양 영은이는 감동해서 말했다. 왜 그 새벽에 불광동 지하방으로 가지 않고 영은이를 따라갔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남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녀들은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근처 해장국집에서 죽치다가 새벽 첫 차를 탔다. 지하 구간을 달리던 전철이 지상으로 나왔다. 어느새 해가 떠 있었다. 눈을 찌를 듯한 햇빛이 쏟아졌다. 스포트라이트처럼 해가 그녀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대로 해를 보았다간 눈이 멀 지경이었다. 이런 아침 햇살이 그녀는 익숙치 않았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날이면 정오가 넘을 때까지 내리잤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잠을 방해했다는 말은 그즈음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 중 하나였다. 불광동 지하방에는 해가 들지 않았다. 그 방에는 주야장천 늘 짙은 어둠이 고여 있었다. 지하방은 지상에서 고작 10계단 아래였다. 그런데도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펼쳐졌다. 불을 켜는 스위치를 찾을 때까지 그녀는 한참 동안 어둠을 더듬곤 했다.
그때가 가장 싫었다. 어둠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이 만져질 것만 같았다. 영은이는 입을 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햇빛이 싫은지 꿈틀대는 노래기처럼 얼굴 표정이 자꾸 바뀌었다. 영은이는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새벽까지 활짝 웃었다. 두터운 화장 위로 자글자글 웃음주름이 패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깜빡 존 모양이었다. 영은이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영은이의 집은 전철역에서도 꽤 걸어 올라가야 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자 개발이 되지 않은 낡은 집들이 나타났다. 빗달길은 가팔라졌다. 한겨울이면 자동차는 아예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할 듯 했다. 목이 말랐다. 얼마나 이 비탈길을 오르내렸는지 영은이는 산 다람쥐처럼 비탈길을 탔다. 그 애의 양손엔 전철역 근처의 슈퍼에서 장을 본 검은 봉지 2개가 들려 있었다. 아침인데 해는 중천에 떠 있는 듯 했다. 새벽까지 마신 술이 깨기는커녕 도로 취기가 올라오는 듯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가 힘이 들어 잠깐 멈춰서면 영은이가 뒤돌아보고 생긋 웃었다. 영은이는 그녀가 얼만큼 자신을 따라잡을 시간을 주었다가 다시 걸어 올라갔다. 지은 지 오래된 빌라였다. 빌라의 창들은 먼지가 자욱했다. 그나마 창틀 높이 물건을 쌓아두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는지 종이 가방의 색이 햇빛에 발해 있었다. 한눈에도 날림공사로 지어진 빌라라는 걸 알 수 있었다. 4층까지 올라가는 일이 비탈길을 올라오는 일만큼이나 힘에 붙였다. 영은이가 검정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었다. 손바닥만한 현관에 달랑 삼선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문이 열리면서 바닥에 고여있던 쿰쿰한 냄새가 조용히 일어났다. 안방문은 닫혀 있었고 현관 맞은편 화장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영은이를 따라 안방 반대편 쪽으로 들어갔다. 안방과 화장실 앞에 통로를 지나면 부엌이 나타났다. 부엌 앞에 작은 방에는 크고 작은 상자들이 가득 쌓여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영은이가 겉옷을 벗어 상자 위에 걸쳐두었다. 그녀도 상자 중 하나에 옷을 걸쳐놓고 다른 상자에 등을 대고 앉았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맡았던 쿰쿰한 냄새가 더 짙어졌다. 그녀가 발을 뻗은 곳에 스펀지를 넣은 3단요와 이불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잔뜩 눌린 베개 2개도 보였다. 배고프지? 잠깐 기다려. 그 순간부터 영은이의 손놀림은 바빠졌다. 검은 봉지에서 꺼낸 채소들을 개수대에 쏟아부었다. 과도를 꺼내 들더니 빠른 속도로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몇 번의 칼질에 뽀얗게 속살을 드러낸 감자가 나타났다. 양파도 마찬가지였다. 눈물이 나는지 몇 번 훌쩍거리기만 했을 뿐이었다. 감자는 깍둑 썰기하고 당근은 반달 썰기했다.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가 달궈질 때를 기다리면서 양파를 썰었다. 그때 안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노인이 나와 부엌 쪽을 살폈다. 아버지 뻘이었다. 반팔 러닝에 7부 길이의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아버지보다도 더 늙은 것도 같았다. 영은이의 아버지인가? 인사를 하려 엉거주춤 일어서려는데 노인이 괜찮다는 듯 손짓을 했다. 영은이는 누가 문을 열었는지 안 보고도 아는 모양이었다. 양파를 볶으면서 소리를 높였다. 배고프시죠? 좀만 기다리세요. 대체 몇 살 때부터 요리를 해야 저런 실력을 가지게 되는 걸까? 서울로 올라온 지 2년째였지만 그녀의 요리 실력은 늘 그 자리였다. 영은이의 실력은 한눈에도 평생 가정주부였던 엄마의 요리 솜씨보다 한 수 위였다. 그쯤 영은이는 상을 펴고 밑반찬들을 고루 꺼내놓았다.
그때 안방문이 다시 열렸다. 아까 그 노인인가 싶었다. 그런데 어딘가 좀 달랐다. 반팔 러닝에 칠부 파자마 차림이었지만 이전 노인보다 조금 더 마른 듯 싶었다. 게다가 무릎도 아까 노인보다 밖으로 더 굽어 있었다. 아버지의 형님인가? 그럼 대체 영은이는 몇 분의 노인을 모시고 있는 건가? 그녀와 눈이 마주친 노인이 놀란 듯 했다. 부끄럽다는 듯 노인이 문을 닫았다. 카레가 끓기 시작했다. 카레 냄새가 조금씩 더 짙어졌다. 소리도 없이 문이 다시 빼꼼 열렸다. 이번엔 다른 노인이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체형이 완전히 다른 데다가 이 노인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듯 했다. 그제야 영은이가 잊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는 듯 어머 내 정신 했다. 김치 국물이 묻은 손을 수돗물로 대충 헹구더니 쪼르르 안방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나온 영은이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다. 요강이었다. 급하게 요강을 헹구는 소리가 들렸다. 스낵 요강이 자꾸 바닥에 부딪히며 쇳소리가 났다. 화장실에서 나온 영은이가 빈 요강을 안방 안에 밀어넣고 다시 문을 닫았다. 요강을 헹군 손을 제대로 닦지도 않은 채 영은이가 밥을 푸고 카레를 끼얹었다. 작은 밥상에 5개의 밥그릇이 놓였다. 노인 셋, 그리고 영은과 자신. 처음 보는 노인들과 겸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순간 알 수 없는 역한 물비린내가 밀려왔다. 그 모든 냄새를 지우듯 집안 가득 카레 향이 진동하고 있었다. 영은이가 상을 들었다. 가느다란 손목에 힘줄이 파랗게 일어났다. 잠시 뒤 닫힌 안방문 너머에서 수저질 소리가 났다. 영은이가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했다. 천천히 드세요. 꼭꼭 씹어 드세요. 아셨죠? 상위에 차린 2개의 밥은 그녀들 몫이 아니었다. 안방 안 아직 그녀가 만나지 못한 노인 2이 더 있었다.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노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쿰쿰한 냄새의 진원지는 안방이 틀림없었다. 영은이는 작은 방에 쌓인 상자 하나 위에 신문지를 깔고 카레를 얹은 접시 2개를 놓았다. 김치를 놓으니 다른 반찬을 놓을 공간이 없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데다 급하게 요리를 만드느라 영은이는 지쳐 보였다. 땀에 젖어 앞머리가 이마에 달싹 달라붙어 있었다. 비위가 상했지만 그녀는 영은이의 수고를 생각해서 겨우 카레밥 한 술을 입에 떠넣었다. 도대체 카레에 뭘 넣은 걸까? 엄마는 카레에 사과를 갈아 넣고는 했다. 하지만 그 맛이 아니었다. 영은이의 요리 과정을 다 지켜보았지만 특이하달 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지? 비위가 상하는데도 그녀는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다. 영은이의 팔뚝에 붙은 데일밴드가 땀 때문에 접착력을 잃고 반쯤 떨어져 있었다. 왜 늘 그곳에 데일밴드를 붙이고 있는 건지 궁금했었다. 흘기 때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팔뚝을 내려다보던 영은이가 아, 이거? 라며 수줍게 웃더니 간당간당 붙어있던 데일밴드를 잡아뗐다. 작은 상처나 점이 있는 건 아닐까 상상했었는데 거기엔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일심. 영은이는 번들거리는 얼굴을 들고 너도 다 아는 것 아니냐는 듯 동조의 눈빛을 보냈다. 다 철없을 때. 그녀들은 이제 22이었다. 그녀가 영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19이었다. 그때도 영은이의 팔뚝에는 데일밴드가 붙어 있었다. 남자친구가 곧 온다고 보고 가라는 영은이의 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영은이가 눈짓으로 괜찮다고 했다. 그 노인들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 영은이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다. 왜 일심이라는 문신을 새기게 된 건지도 말해주지 않았다. 알고 있지 않냐는 영은이의 눈빛과는 달리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겨우 22살이었다. 대체 어떤 마음을 먹어야 팔뚝에 그런 단어를 새길 수 있는 걸까? 음식을 했던 부엌 싱크대 앞에 그 좁은 공간에 밤이면 영은이는 요를 깔 것이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쏜살같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날림 공사로 만든 계단에서 몇 번이나 구를 뻔했지만 용케 중심을 잡았다. 에어로빅으로 다져진 운동신경 때문이었다. 1층까지 왔지만 커다란 손이 나와 그녀에게 검은 그물을 들이올 것만 같았다. 안방 문 뒤에선 대체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나이든 노인들이 엇비슷한 차림으로 앉아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오징어를 말리는 듯한 그 냄새는 늙음과 죽음 그리고 가난의 냄새일지도 몰랐다. 진한 카레 향으로 가릴 수 없는 냄새. 그것이 너무도 공포스러워서 영은이는 늘 동그랗게 눈을 뜨고 있는지도 모른다. 빌라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에야 그녀는 4층 영은이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거기 먼지로 아니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두 쪽짜리 창이 있었다. 그 창 너머로 노인 5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비위가 상했다. 어제 저녁에 먹었던 삼겹살부터 차례로 들고 일어나는 듯 뱃속이 요동을 쳤다. 그녀는 헛구역질을 하면서 비탈길을 내려왔다. 식당 앞에서는 여전히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녀와 김이 나오자마자 두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점심시간이면 늘 그랬던 것처럼 김과 골목을 한 바퀴 돌았다. 김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자신이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녀에게 지원서를 내라고 부추겼던 걸까? 그녀가 알기로 공석은 딱 하나뿐인데 말이다. 영은이의 집에 다녀와서 그녀는 불광동 지하방에서 잠을 잤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떠돌고 있었고 엄마는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백화점 쇼윈도 앞을 서성이고 있을 거였다. 열흘쯤 잔 것 같았는데 일어나 보니 겨우 하루 반이었다. 그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동네 삼겹살집으로 갔다. 여 종업원이 다가와 말했다. 1인분은 안 돼요. 아시죠? 물론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영은이들과 만나지 않게 된 건 그녀가 집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1년 뒤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이었다. 단언컨대 그녀가 영은이들과의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었다. 그녀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영은이들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 에어로빅 학원 시절 그녀들이 뭉친 건 그녀들이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영은이들은 잊혔지만 가끔 영은이 때문에 들렸던 고급스런 클럽들이 떠오르곤 했다. 김은 곧 이곳을 떠나 다른 연구소로 옮기게 될 것이다. 그녀는 아까 식당 앞에서 줄을 서 있었을 때부터 느끼던 모종의 기대감이 떠올랐다. 김이 들었다면 어떤 종류의 기대감이라고 고쳐 말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기대감이라고 해서는 그 맛이 살지 않는다. 반드시 모종의 기대감이어야 했다. 끝내 촬영 트럭이 말썽이었다. 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데 서 있는 거냐고 김이 툴툴거렸다. 왜 저 남자는 저렇게 째째한 걸까 생각하다가 그만 촬영용 커다란 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손바닥이 뾰족한 것에 찔리는 순간 그녀는 풍선의 공기가 새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공기가 새면서 요란한 동작으로 날아오르다 바닥에 패대기 쳐지는 풍선이 떠올랐다. 19 그해 겨울 그녀들은 울긋불긋한 에어로빅 옷 위에
점퍼를 걸치고 곧잘 포장마차로 갔다. 혼자라면 그 차림으로 길가에 나설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럿이라면 사정이 달랐다. 만약 그 차림으로 시내를 활보해야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묘한 복장에 길 가던 사람들이 그녀들을 돌아보았다. 가끔 노골적인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들은 침을 뱉듯 쏘아붙였다. 눈 깔어. 그녀는 넘어진 그녀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김에게 침을 뱉듯이 그녀가 아는 가장 모욕적인 욕을 날려주었다. 10년 묵은 채증이 뚫리는 느낌이었다. 김의 얼굴이 묘하게 바뀌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귀로 들은 것을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그의 얼굴은 지금껏 자신이 알아왔던 것에 대한 의구심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무엇보다 그녀는 아까부터 그녀를 두근거리게 하던 정체 모를 기대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10수년을 질질 끌어오던 김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였다. 식당의 청년처럼 단호히 왼팔을 내리그으면 될 일을 이제껏 끌어왔다. 김은 예정대로 그 연구소로 갈 것이다. 식당에 카레 메뉴 이름이 떠올랐다. 카레 온 더 보더였다. 김은 못마땅한 듯 이맛살을 찌푸리곤 했다. 똑똑한 김이 그 메뉴의 이름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했다. 맛이라곤 짜고 단 것밖에 분간하지 못하는 그가 말이다.